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경복궁 안에 박물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경복궁에 위치한 문화재청 산하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지금 청나라 황실과 관련된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눈에 띄는 유물이 출품됐는데요. 바로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가 전쟁터에서 사용한 칼이라고 합니다. 왜 이 칼에 주목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흔적의 역사, 오늘은 청태종이 사용한 칼을 매개로 병자호란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 병자호란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갑자기 목이 막혀가지고 답답하죠.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 청나라 황실 유물이 지금 전시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의 국가 1급 문물인데 우리로 치면 국보거든요. 국보의 경우가 이제 그 후금, 그러니까 청나라를 건국한 누르하치의 칼 뭐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그 뭐 명나라와 조선을 무릎 꿇린 뭐 홍타이지 청태종이죠. 네. 그 칼 등에서 그 국보만 뭐 한 13점이 출품이 됐고 뭐 그중에 12점은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이제 뭐 지금 얘기했던 그 홍타이지가 전쟁에서 쓴 칼 이것이 이제 가장 주목거리라고 봐야죠. 근데 홍타이지는 우리 입장으로 보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치욕을 안겨준 황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1636년 12월에 조선을 침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 청야전술이라고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전쟁 남은 주민들하고 식량을 전부 그 인근 산성으로 숨기고 성을 지키는 것이 이제 성을 그러니까 들을 비우고 이런 그렇죠. 뭐 전술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적들은 이 성을 이제 공격하느라고 묶여서 진격하지 못하고 그 성 안의 군사 백성들은 버텨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적들이 보급로를 잃지 못하고 물러나게 하는 뭐 그런 전술인데요. 사실 이 청야전술이라는 게 고조선이라든가 고구려라든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조선까지 이어진 우리만의 전통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그냥 지금 요즘 생각으로 보면 요즘에는 뭐 신속기동대 뭐 이렇게 네. 우리 군을 얘기를 하는 네. 것처럼 그냥 확 진격해버리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그 고조선의 왕검성 전투라든지 뭐 네. 고구려의 안시성 전투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보급로 때문이었죠. 예를 들자면 왕검성이나 안시성을 그냥 지나쳐서 진격을 해버리면 중국에서 사실 그 보급로가 엄청 길잖아요. 그렇죠. 끊기면 뭐 쌀이나 뭐 모든 거 먹을 거 다 싸질머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투에 나가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런 지나면서 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완전히 고립돼 갖고 네. 오히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청야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들판에 곡식 식량까지 모두 그냥 다 깡그리 그 성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네. 보급로가 끊기면 거의 뭐 굶어 죽기 그렇죠. 십상이고 겨울을 만나면 오히려 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들어왔다가 우리가 그냥 싹 전부 식량이나 모든 보급 물품을 싹 가지고 성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청나라 군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국전쟁 때까지 마찬가지로 보급로를 확보하고 보급로를 끊는 것 그것이 굉장히 그 전쟁의 어떤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거였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청태종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정묘를 한 때 약간 애를 먹었습니다. 네. 그 산성 전투 때문에 애를 먹어갖고 당시에 이제 청태종은 다른 거 뭐냐면 최강의 김하군이라는 8기군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한 6천 명 정도의 8기군이 조선의 청야전선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쏜살같이 한양으로 그냥 직공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압록강도와 6일 만에 한양 근처로 막 진격을 했는데 서울하고 신의주 간 거리가 500km 정도 되는데 네. 하루에 80km 정도를 말 타고 달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인조가 강화도로 원래 피하려고 그러다가 네. 너무 빨리 오니까 강화도로 못 피하고 그냥 부랴부랴 그래서 남한산성에 갇히게 된 거. 뭐 쫓겨간 거죠. 남한산성이 우리 이제 소설에도 나오잖아요. 네. 남한산성에서 버티면서 네. 얼마나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그렇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항복은 안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네. 항복이라는 게 함락은 안 당했다라는 건데. 그 당시에는 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임금이 나가가지고 항복 선언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45일간 버티긴 버틴 거거든요. 남한산 가보셨죠? 네. 가면 이게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천의 요새라고 할 만큼 이 들어가면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안이 이렇게 분지처럼 안락하게 이렇게 싹 돼 있잖아요.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인조가 즉위하면서 이 자기 도망갈 것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한산성 대대적으로 고치고 유사시 이제 임금이 거처할 행궁을 만들고
선조들의 위패를 모시는 종묘사직을 옮기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천하의 청나라 군도 사실은 남한산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위안을 삼을 수가 있고 결국 인조가 이제 45일 만에 성문을 열고 나와서 항복한 거기 때문에 함락은 안 나겠다 이런. 뭐 그거는 그 말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함락이라 그러면은 성을 깨고 부수고 들어가거나 이런 건데 우리는 깨부숨 당하지는 않았다. 자존심을 세웠다 이런 얘기긴 우리가 스스로 나갔다 이런 건데 그것도 참 뭐 궁색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청나라가 조선에 내민 항복 문서에 조항이 있어요. 그거 보면 좀 이 산성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팠던 것 같아요. 청나라도 이게 잘 함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명나라하고 국교를 끊으라는 내용 하나 외에 남한산성을 새로 쌓거나 수리하는 일을 절대 없애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이 조선이 이 조항을 지키는지 시시때때 감시단을 보내서 점검을 했고 조선에서는 성을 고치고 난 뒤에 늘 이거 우리가 외적의 침략 때문에 성을 수리했어요라고 이제 변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청나라는 뭐라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랑 지금 다시 전쟁하겠다는 거야. 당장 헐어.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주고받는 그런 그 외교전이 좀 벌어지고 했었다 그럽니다. 근데 뭐 병자호란은 뭐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라고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데 실록을 보면요. 1637년 1월 30일 실록이 있어요. 그 실록을 보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서 못 볼 정도인데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인조는 용포를 벗어서 청색옷으로 갈아입고 백마를 탄 뒤에 남한산성 서문으로 나왔다. 왕세자가 따랐다. 성 안에서는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다라는 건데요. 청색 옷이라는 건 신분이 낮은 사람을 뜻하는 거고 임금이 그 청태종의 포로가 되었으니까 용포를 벗고 청색 옷을 입고 항복을 타는 백마를 타야 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 보통 100만 원 뭔가 좀 제일 높은 분들이 타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 이제 항복의 의미에서 하얀 깃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 오랑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을 텐데 오랑캐 수기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도 모자라서 머리를 땅에 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3배 구고도라고 하는데 3번 절하고 9번 모를 조아리는 예를 행했다는 건데 사실 3배 구고도가 뭐 그냥 살짝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짓지어 갖고 피가 나도록 막 짓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저 황제한테 들리도록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원래 그거는 청나라 인사법이기도 하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인가에서 근데 원래 이게 예전부터 이 항복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짓짓고 이마에 피를 내는 거는 그걸 뭐 예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래서 원래가 청나라는 이것보다 더 지독한 의식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인조의 몸을 묶고 관을 끌고 나오게 하는 그런 항복 의식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또 왜 관을 끌고 나옵니까? 근데 이게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 진나라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자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고조 유방한테 항복을 할 때 노끈을 목에 걸고 그 관을 뒤에 메고 백마가 끄는 흰 수레를 타고 항복한 적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곧 패자니까 당신 마음대로 죽이든 살리든 뭐 하세요라는 항복의 예인데 내가 끌고 가는 관을 그렇죠. 관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여서 관에 넣든지 말든지 당신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라는 그런 목숨을 완전히 맡기는 거여서 그런데 이제 청나라 같은 경우는 병자호란 때는 이것만은 좀 감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걸 이거 제가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아량을 베풀었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글쎄요, 뭐 그 아량을 베풀었다고 볼 수가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건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더 굴욕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항복 의식이 끝나고 실록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술잔을 돌리면서 청태종이 지나가는 개한테 고기를 베어갖고 개한테 던져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록에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마치 항복한 조선이 개라 그러고 또 은전 고기를 이렇게 던져준 그런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거는 좀 치욕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인데요. 더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점입가경의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이거는 청나라하고의 관계인데 그 항복 의식을 끝낸 인조가 송판나루에서 이제 한강을 건너려 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나루터를 지키던 군졸들이 모두 죽고 빈 배만 2척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건 다 팩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소설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실록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조실록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백관들이 다투어 건너려고
임금의 옷을 막 잡아당기고 서로 탈라고 그랬다라는 거고 임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배를 타고 건넜는데 그러니까 청나라 군에게 인질로 잡혀갈 운명에 놓였던 사람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했는데요. 근데 인조실록은 덧붙이기를 그렇게 길을 막고 울부짖는 자가 10,000명을 헤아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처참한 광경입니까? 평상시에 임금님 그림자도 못 밟고 임금님 네. 먼발치에서 바라왔던 사람들이 임금의 옷자락은 막 끌고 내가 네. 먼저 타겠다고 하질 않나. 예. 그리고 임금이 떠나니까 어찌 우리를 버리고 가십니까? 그 이제 뭐 선조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조나 인조나 정말 못난 임금 두 네.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모든 책임은 임금이란 인조하고 그다음에 보필한 신하들이 있겠죠. 근데 사실 인조라는 사람은 사실 요새 광해군하고 되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광해군 그러니까 우리 병자호란 하면은 광해군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네. 또 임진왜란하고도 연결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광해군 치세 때인데 1618년에 명나라가 이제 후금군의 공격에 풍전등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명나라가 그래서 조선에 파병을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선 조정에서는 임진왜란에서 조선을 구해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닥치고 파병을 이제 외치게 된 거죠. 근데 이때 광해군은 참 정말 한심한 자들이구나라고 이제 혀를 끌끌 차고 그러면서 요즘 우리나라 임심을 보면 정말 밖으로는 큰 소리만 치고 우리는 반드시 이 큰 소리 때문에 망할 거야라고 이제 장탄식을 했죠. 그러니까 조선의 공론이 다 쓰러져가는 명나라 편이었으니까 정말 한심하다는 얘기겠죠. 그 뭐랄까 명이 다 망했는데 네. 제조지은이라고 그래서 우리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와서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배신할 수 없다. 그래서 청나라하고 우린 싸워야 한다. 한심한 힘도 얘기죠. 없으면서 예.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데 광해군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당시에 외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있었던 해박한 그렇습니다. 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데 거잖아요. 광해군이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스파이 같은 걸 작동을 해갖고 당시에 그 국제 정세를 꿰뚫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명나라 장수들이 차례로 후금군한테 항복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요동에 있는 사람들은 명나라 장수를 스스로 포박을 해갖고 후금군한테 넘기는 상황이다. 중국의 형세가 이처럼 급급하기만 한데 이렇게 이제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럴 때 명청 교체기에 등거리 외교로 명나라와 후금 사이를 줄타기 하면서 고려처럼 안으로는 힘을 기르고 밖으로는 등거리 외교의 계책을 쓴다면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 1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네. 서희의 그 쥐락펴락 외교가 있어요. 그 고려가 원나라든 거란이다가 피를 말리는 그런 외교를 아주 교묘하게 썼거든요. 네. 그런 외교를 닮아라라는 얘기를 당시에 했던 것 같은데 바로 그 고려 외교를 닮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광해군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신하들은 그 말 안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안 들었죠.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한 예가 있습니다. 그 19년에 1619년에 후금이 당신들 그 명나라하고 관계를 끊고 우리랑 이제 맹약을 맺어라고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신료들은 명나라의 의리를 이제 내세우면서 네. 3개월간이나 이 편지를 처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해군이 참 미적거리니까 우의정한테 당신이 한번 처리해 보세요라고 해요. 네. 또 우의정이 뭐라 그러냐면 걸작이죠. 아니 신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일을 내 혼자 담당한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저는 못하겠습니다. 다른 대신들하고 처리하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임금의 지시가 이게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책임을 비도하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같고. 가슴을 치는 거죠. 네. 아니 당신도 안 맡겠다는데 누가 맡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진짜 나 혼자 고민하다가 좀 병이 들어서 미치겠다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나라님이 한심하구나라고 하면서 할 수 없이 보내긴 보내잖아요. 네. 보내긴 보내는데 명나라 충대로 강옥립이라는 사람을 사령관으로 보내면서 파병군 하면서 몰래 불러서 밀명을 내리죠. 야 너는 상황을 봐서 행동을 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척하다가 수틀리면 그냥 항복하라는 얘기인데 마침 이제 명나라하고 후금 전투가 벌어졌는데 명나라가 정말 대패를 당합니다. 10만 명이 죽는데 후금군은 딱 200명이 죽을 정도로 완전 200명과 10만 명이요? 대패를 당하니까 이제 강옥립은 그 틈에 타서 이제 완전히 투항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광해군이 다시 이제 국제 외교사에서 네. 뭐 이렇게 요즘도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일종의 등거리 외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실리를 챙기자 이런 거였는데
결국 그랬던 광해군도 인조 반정으로 네. 물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없었잖아요. 이제 결국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주요 명분은 폐모살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 계모를 쫓아내고 이목대비를 쫓아내고 뭐 이복동생 영창등을 죽였다 이런 건데 이것도 잘못된 거고 빌미를 줬으니까. 근데 또 하나의 반정 이유가 이제 배은망덕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200년 동안 명나라를 섬겼는데 그리고 임진왜란 때 망해가는 조선을 구해준 것도 명나라인데 그런 명나라를 배신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뭐 오랑캐 하고 손을 잡았다는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정작 백성들은 인조 정권을 진심으로 지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여론의 지지를 전혀 못 받았었어요. 그게 이제 실록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단적인 예가 인조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괄의 난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이괄 군대가 한양도성에 입성을 하니까 각 관청의 관리들이 의관을 갖추고 이괄을 영접을 하고 백성들도 이제 길을 닦아서 황토를 깔아주고 질척거리니까 네. 그랬다는 거예요. 반란군을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맞아준 거잖아요. 주단을 깔았다고 볼 수가 네.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괄군한테 쫓겨서 이제 인조가 한강 나로때 도착을 했는데 기다리는 배가 아무도 한 척도 없었다는 거죠. 몇 척의 배가 보였는데 다 저 언덕 저쪽으로 숨어 있어 갖고 불러도 대답 없는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사가 칼을 빼서 이 뽑아들고 헤엄쳐 건너가서 그 뱃사공을 죽이고 그 배를 끌고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군주에게 누가 배를 내어줄까 싶은데 임금에게 등을 돌린 백성을 이거 그냥 단칼에 죽였다는 그러니까 게 참 이게 참담하네요. 또 하나의 또 한심한 거는 그렇게 해서 배가 이제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또 어가를 수행하던 자들이 또 우르르 또 자기가 먼저 타겠다고 또 그랬어요. 멀리 세웠다는 겁니다. 그때서 이제 이경직이라는 무사가 칼을 뽑아들고 뭐 하는 거냐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겨우 물러났고 그제서야 임금이 이제 배를 탔다는 거죠. 거의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기문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나 먼저 살겠다. 선조 네. 때부터 그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임금이고 뭐고 필요 없다. 네. 그 임금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런 대접을 받아도 싸다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괄의 난, 정명호란, 병자호란까지 세 번의 전란으로 백성들을 거의 사지로 몰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 때 내심으로는 화친을 바라는 신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친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오랑캐 세력으로 낙인 찍히는 뭐 그런 상황. 그렇죠. 명을 배신한 사람이 되고 예, 그렇게 되는 세상의 거죠. 은인도 못 알아보는 그러니까 그 배은망덕한 인간이 우리도 사실 되는 뭐 거죠. 걸핏하면 뭐 말을 하지 뭐 하지만 뭐 종구판이 빨갱이고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그런 낙인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네네. 그렇게 이제 흑백 논리 같은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 틈에서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로 끌려간 조선이 60만 명을 넘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뭐 세자까지 다 갔고 그다음에 죄 없는 여자들이 또 대거 끌려갔는데 1010만 권 그때 돌아오는데 그들한테 들려온 얘기는 환양년이라는 소리였잖아요. 네. 나중에 네. 시간이 되면 또 환양년 얘기를 얼마나 참 골치 아팠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사실 이게 저 방송 부적절한 이게 일종의 욕설로 이해하시지 말고 이렇게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단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인조는 정말 무능력한 네. 아무 힘도 없었던 임금이네요. 그 한 년은 또 청나라 인질로 잡혀갔다가 숨어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항복 조항에 보면 그들을 다시 또 청나라로 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조는 도망온 사람들을 다시 내줘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숨어 있던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고 찾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잡히려고 자결하고 또 그냥 숨어 있다가 굶어 죽고 또 잘못하면 이제 잡힐까 봐 손목을 자르고 발목을 잘라가지고 못 가게 만들고 스스로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임금이 사과성명까지 냅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남한산성을 나와서 항복한 거는 백성을 살리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 지금 와 갖고는 백성의 상처가 더 깊어졌구나. 나를 꾸짖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구나라고 이제 후회를 하고 사과를 합니다. 이렇게 사실 뭐 뒤늦게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애초에 네.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그 힘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그런 외교 전술을 구사했으면 됐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한 병자호란이 끝난 다음에도 이제 어떤 상서문이 올라오는데 전하는 광해제를 성토하고 등극했지만 광해보다 100배 이상 치욕을 당하고 천재와 사변도 광해보다 더 많고 도대체 무엇하려고 반정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막 임금을 막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상서문까지 올립니다. 참 이걸 폐후를 찌른다는 표현이 딱 맞는 상소문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국제정세도 사실 좀 비슷하다라고 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 조선이 명나라를 은인으로 여기고 일변도 외교를
펼친 그런 결과가 참담했다는 건데 사실 강대국 특보하고 이제 사실 우리가 등거리 외교를 펼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관연향배라 그래요. 관영 형세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외교가 굉장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지금 외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킬 수 있을 만큼 힘을 기르되 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네. 좀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 굉장히 아주 신모 원료를 해야 되겠죠. 네. 아주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기상통보